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춥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춥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희는 사건, 사고로 본 법률, 그리고 가정, 이웃 간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본 법률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이하까지 뚝 떨어지면서 날이 무척 춥습니다. 특히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가 불어닥치겠고요. 또 지난 주말 눈이 제법 많이 내렸던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길이 얼어붙을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눈이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 울릉도 또 독도를 중심으로는 5에서 2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서해안을 제외한 호남 지방과 충남 서해안 또 제주도에는 2에서 7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5도에서 0도, 또 한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거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4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서 걱정입니다.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 그래서 이럴 때 더더욱 필요한 게 면역력이고 채소나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드시죠? 네네. 근데 새싹 채소가 그렇게 또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밀싹과 새싹귀리에서 몸에 좋은 성분들을 발견해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성분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종자보다 영양성분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진 새싹 채소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싹작물 같은 경우에는 실내 재배와 노지 재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실내 재배는 파종 후 한 7일 정도 자랐을 때 약 새싹 길이가 15cm 정도 됐을 때 수확하면 가장 좋고, 노지는 한 파종 후 20일 후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새싹은 식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농축하고 있어 각종 영양분이 풍부한데요. 농촌진흥청은 새싹밀과 새싹귀리의 추출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건강 기능성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우리 밀싹에는 종자에는 없는 다양한 기능성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폴리코사놀이나 폴리페놀 등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것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간세포 보호 효과 등 항산화 활성이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밀싹에는 항산화와 생리활성 물질인 폴리페놀류가 밀종자보다 50배 이상 포함되어 있고, 폴리코사놀은 30배 이상 많이 들어있습니다. 밀싹 추출물을 이용해 실험한 결과 한세포 생존력과 항산화 성분은 증가했습니다. 반면 체내 건강세포를 공격해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귀리의 새싹 추출물은 아토피 피부염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농촌진흥청은 새싹귀리 추출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사포닌 계열의 기능성 물질인 아베나코사이드와 콜라본 배당체 계열의 기능성 물질을 발견했고, 사이클로퓨란계의 신규 물질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새로 발견한 새싹귀리 추출물의 기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피부염이 있는 동물에게 새싹귀리 추출물을 3주간 발라주었더니 바르지 않은 동물에 비해 가려움증과 홍반 같은 피부 이상 증상이 32%나 감소했는데요. 새싹귀리 추출물이 염증을 억제하면서 비만세포가 조직 내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 건강한 세포가 자라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싹귀리 추출물이 몸에 좋은 점이 참 많네요.
다양한 기능성 활성들을 평가하고 특허 출원 등을 통해서 산업체의 기술 이전을 하고 그래서 식량작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높이고 기능성 소재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싱그러운 새싹 추출물로 건강도 생생하게 지키세요. 네, 새싹 채소가 몸에 좋다는 건 알았는데 저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군요. 네네. 예. 요즘 또 날이 굉장히 오늘 제가 아침에 시동 걸다 보니까 그 왜 차에 찍히는 온도가 영하 9도더라고요. 너무 춥죠. 춥습니다. 네. 근데 움츠려들고 이럴 때 활기를 띠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바다인데 바다에 사는 생선들은 이럴 때 살을 찌워서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기차다고 그러네요. 네, 정말 크고 맛있는 생선이 많은 겨울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높은 품질과 착한 가격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생선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녀석인지 만나볼까요? 올겨울 우리의 식탁을 점령할 놈들이 온다. 누구나 한 번쯤 먹어봤다는 전국 횟집계의 베스트셀러.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그 이름 광어. 국민 횟감이란 나성을 뛰어넘어 국민 생선의 자리를 노리는 신흥 강자로 떠올랐으니 회로만 먹을 줄 알았던 광어의 대반란. 우리가 몰랐던 광어의 신 레시피가 콸콸콸 쏟아진다. 더 맛있어진 광어를 만나러 출발! 사계절 푸른 바다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섬 제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광어 양식이 시작된 곳이면서 국내 최대의 양식 규모를 자랑한다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만나보려던 찰나 이게 이게 잠깐 주의사항은 고기가 하루에 한 번 밥을 먹거든. 방해를 받으면 안 먹어. 큰 고기는 이만한 거 찍고 작은 고기 요만한 거 찍는데 두 번을 기회 줄 테니까 이따가 밥 준다고 와서 찍으라 할 때 그때 찍으세요. 아, 조용히 해야 되는. 민감한가 봐요, 고기가. 그렇지. 광어가 놀랄세라 조심히 들어가 봅니다. 오픈을 잘 안 해.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양식장 내부. 그런데 내가 찍으라 할 때 있어요. 네. 요쪽인 놈이 네. 제일 밥을 활발하게 잘 먹어. 조금 기다려. 그야말로 절통 보안. 이건 문턱 넘기가 하늘의 별떡이. 엄숙함마저 느껴지는 현장. 예민한 광어들을 위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꼼꼼하고 엄격한 기준을 갖춰 기른답니다. 지금 찍으면 돼요? 이거 올라오지. 검은 천으로 가려진 수조. 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쳐놓는 거야. 이거를 볼 때 보려면 요리 보라고. 밥 주는 사람 외에 사람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안 돼. 사장님 봐도 도망가요? 얼굴 모르잖아. 저 사람만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1년 6개월가량 애주종지 키워낸 광어. 귀했던 광어를 저렴하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양식의 성공 덕분이란 말이죠. 1985년부터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된 광어 양식은 지금 현재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일정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광어 특유의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또 펠렛이라고 하는 모유. 아. 먹이는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주는 것이 철칙. 먹이를 주자 조용했던 녀석들이 힘차게 뛰어오릅니다. 군대 못지않은 체계적인 관리가 최상의 광어를 생산하기 위한 비법이라고 합니다. 너무 그것도 안 알아주고 너무 작은 것도 안 알아줘. 그러면 평균적으로 조금 큰 녀석들. 그게 있습니다. 그걸 잘 만드는 사람이 기술적이다 이 말이야. 양식 기술력과 광어의 품질을 인정받아 미국 FDA 위생기준까지 통과. 이 양식장에서만 연간 1000톤가량을 출하한다고 하네요. 거의 시중에서 먹는 거는 제주도하고 완도께 많다고 보면 돼요.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광어. 국민 생선 자리 노릴만 하구나. 응? 네, 광어는 옛날부터 부잣집 산모의 산후조리용으로 쓸 정도로 아주 고급 어종이었습니다. 흰살 생선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반면에 지방 함량이 적고 칼로리가 낮아서 여성분들의 다이어트 식품으로서 효과적이고
성인병 예방에도 아주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맛도 영양도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는 광어. 비린 맛이 적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외식 메뉴로 사랑받는 횟감집. 하지만 지금은 언택트 시대. 클릭 한 번이면 손질된 광어갓집으로 뿅! 요리도 어렵지 않답니다. 지금부터 광어를 이용한 요리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통 광어를 주문을 하시면 내장하고 피를 제거하고 횟감용으로 해서 필렛으로 떠주세요.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다는 광어 요리. 흰살 생선 특유의 담백한 맛을 극대화시킨 색다른 레시피 같이 배워볼까요? 키친타올을 이렇게 이용을 하셔서요. 꼬리 부분을 잡으시면 아주 잘 잡히거든요. 요 감자 깎는 필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아주 손쉽게 비늘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어렵다고 생각했던 생선 비늘 손질. 하지만 집에 하나쯤 가지고 있는 감자 칼만 있으면 됩니다.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쓱쓱 밀어주기만 하면 깔끔하게 제거되는데요. 자, 광어를 이용해서 버섯 탕수를 할 거예요. 먼저 광어의 간이 배도록 칼집을 내고요. 다음은 잡내를 잡아줄 소금 누룩으로 밑간을 해주는데 만약 없다면 소금과 후추를 이용하면 됩니다. 밑간을 끝낸 광어는 비닐에 전분가루와 함께 넣어 스킷스킷 아주 신나게 흔들어주면 되는데요. 주방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튀김옷을 입히는 꿀팁이라고요. 그 다음은 광어를 튀겨줄 차례인데요. 만약 귀찮다면 프라이팬에 바삭하게 구워도 됩니다. 광어 튀김에 뿌릴 소스는 버섯, 당근, 오이 등 취향에 맞는 채소와 두반장, 굴소스를 함께 볶아준 뒤 전분물로 농도를 조절해줍니다. 미리 준비된 광어 위에 사르르 뿌려주면 고소하고 담백한 광어와 짭짤한 소스의 조화가 일품인 광어 버섯 탕수 완성! 표고를 이렇게 우려서요. 표고 물을 베이스로 활용을 할 거예요. 두 번째 요리는 따끈하게 즐기는 광어 스튜. 표고버섯 우린 물과 캐슈넛을 넣고 곱게 갈아주기만 하면 기본 소스가 완성되고요. 팬에 양파와 마늘 그리고 각종 채소를 넣고 볶다가 준비된 소스를 넣고 끓여줍니다. 한 소끔 끓어오른 소스에 밑간한 광어살을 넣고서 한 번 더 익혀주면 되는 초간단 광어 요리. 추운 날씨에 뜨끈하게 먹을 수 있어 더 좋은 광어 흰살 스튜고요. 자자, 이번엔 더 쉽습니다. 먼저 팬에 간장과 맛술, 고추기름과 설탕, 참기름을 넣어주고요. 밑간한 광어살을 올려 양념이 잘 배도록 자박하게 졸여줍니다. 이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광어 조림은 겨자 소스에 묻혀낸 부추를 곁들여주는데요. 상큼한 맛이 일품인 광어 겨자채 조림입니다. 손질된 광어를 100% 활용해 색다른 레시피로 차린 푸짐한 요리 한상. 오늘은 뭘 먹지라는 고민이 늘었다면, 특별한 연말을 보내고 싶은데 어떤 요리를 해야 할지 몰랐다면, 우리나라가 키워낸 자랑스러운 광어로 어른과 아이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이색 요리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19의 지속과 추운 날씨로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요즘, 우리의 식탁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광어, 국민 생선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식사했어요? 못했죠. 확 땡기네. 광어 조림 맛있겠네요. 진짜 맛있겠네요. 네네. 싱싱하고 또 요리를 해놓으면 또 좋고 건강에도 좋다니까. 자, 이제 오늘 월요일 본격적으로 법률 상식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합류한 김서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인철, 오수진 변호사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박수림 씨, 이정수 씨, 황규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사건 사고로 본 법률 이슈부터 풀어보죠. 황 기자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요. 앞서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요. 여기 담겨 있는 이 액체, 이거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뭐예요? 약간 뿌연 건데? 우유 같은 게 아닐까요? 뭘까요?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약간 뭔가 덩어리씩, 뭐 그냥 약간 물 같지 정성도 않아요? 있어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물은 아닌 것 같아. 맞습니다. 여기 물은 아니고요. 이게 세제나 샴푸 등에 들어가는 계면 활성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모기 기피제인데요. 이것들을요, 이 액체를 유치원 교사가요, 유치원 급식통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거. 대박이요. 진짜 그걸 넣었다는 얘기예요? 계면 활성제를 그건 선생님이 아니라 사람이 맞아요? 왜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애 키우는 우리 다 애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저런 기사 나오면 진짜 화나요. 그렇죠. 아니 애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러니까요. 잘못했다 해도 애 뭐 먹는 음식에다 저런 거 넣는 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계면 활성제 모기 기피제요. 네, 이제 해당 교사는 지금도 범행을 부인을 하고 있긴 하는데요. 이 국과수에서 검사한 결과 이 약통 3개에서 모기 기피제 성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약통 4개에서는 이 세제 등에 들어가는 계면 활성제 성분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이 두 성분 모두 먹으면 안 되는 화학품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발견된 모기 기피제에 들어간 성분이요, 이 디에틸톨루아미드라는 겁니다. 이건요, 성분이 바르는데 피부에 바르는 용도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먹었을 때는 즉시 진찰을 받아야 하는 화학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이 지금 발견이 된 건 아니지만요, 먹으면 안 되는 유해 성분이 있는 것은 맞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아이들 먹는 음식에 저런 걸 넣었다는 게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네, 사건은요, 지난 11월 13일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유치원에서요, 한 교사의 이 보온병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보온병을 불실한 교사가 CCTV를 좀 확인을 했는데, 네? 아니 동료 교사 A 씨가 자신의 보온병을 가져가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서 더 CCTV를 보니까는 여기서 이 동료 교사 A 씨가 자신의 커피잔에 이상한 물질을 타는 거를 넣는 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럼 동료 교사의 물병에도 약물을 넣은 건가요? 네, 유치원 측에서는 경찰에 이 일을 신고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하면서요, 이 동료 교사 A 씨의 범행이 추가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 동료 교사뿐만 아니라요, 유치원 급식에 이 국통에도 약병에 있던 물질을 넣은 것이 추가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11월 3일과 10일에는 교사 급식에, 그리고 11일에는 아이들 급식에, 그리고 13일에는 이 동료 교사 커피잔에 약물을 넣은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만 4차례에 달했습니다. 아이들 먹는 거에다가 모기 기피제, 계면 활성제, 그런 걸 왜 넣었대? 저는 그거 너무 궁금해요.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해당 교사는요, 약통에 든 것은 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은 동료 교사들이 자신을 따돌림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돌림을 당했어도 동료 교사한테 당한 건데 그걸 왜 아이들에게 풀었을까요? 그러게. 그게 납득이 안 되네요. 네, 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하나지 있는데요. 이 투약한 약물의 성분이 밝혀진 뒤에 이 A 씨가 모기 기피제는 동료 교사가 자신에게 준 것으로 자신이 경찰에게 잡혀가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모함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이번 일은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던 일로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반성의 기미도 전혀 안 보이고 너무 뻔뻔하네요. 이거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처벌이 돼야죠. 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행동을 할 교사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투약한 약물로 아이들 몸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렇죠. 네, 물론 처벌이 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상해죄라고 하면은 물리적인 어떤 충돌을 가해서 그걸로 인해서 신체가 훼손된 경우를 생각하는데 그 외에 이것처럼 약물을 복용을 시키거나 해서 이제 훼손이 된 경우에도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이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되고 이런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상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밝고 명랑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선생님이 이러셨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정말 황당합니다. 자, 다음 사건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사진부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귀여워요. 아니야. 저기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조금 불안해하고 있고. 뭔가 눈빛이 겁먹는 표정. 자세도 완전 위축
돼 있는 좀 그래 보이죠. 네네. 이게 그래서 눈치 보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찍은 거예요? 네, 이거는요, 지난주에 한 마트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아, 마트에서 그 안내견 출입 막았다는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최근 훈련 중인 예비 안내견과 이 퍼피워커의 출입을 막아서 논란이 한번 된 적이 있었죠. 이 목격자는요, 자신의 SNS에 당시 상황을 그대로 사진과 함께 올렸는데, 이 목격자에 따르면요,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예비 안내견과 동행자인 여성에게 아니 장애인도 아니면서 개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라면서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내견이 불안함에 리드줄, 이 목줄을 물어 뜯었고요. 여성 딸이 뒷걸음질 치면서 또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개들이 이렇게 목줄을 물어뜯는 행동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안정적이지 못하고 뭔가 위협받는 느낌이 들 때 저런 행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목격자는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이 또 다른 목격담을 하나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상황을 알고 온 남편이요, 이 명찰을 찍어야 되겠다고, 마트 직원이 명찰을 찍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찍으시라고 하자 어머머. 이 마트 직원이 찍으라, 어디 한번 찍어보시라 라면서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이 목격자는 자신이 무슨 세상에 살고 있는지 정말 참담했고 옆에서 이 상황을 보고도 뻑하면 대표만 찾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주변 상황에 굉장히 암담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저도 저 사진을 한 2주 전에 봤었거든요, 사실. 근데 굉장히 놀랍고 화가 나는 감정이 컸는데, 근데 법적으로 안내견은 출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이 장애인을 동반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거를 금지를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여기에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SNS를 통해서 정말 일파만파 퍼지자 마트 측은요, 사과문을 하나 게시를 했습니다. 네, 사과문을 보시면요. 네, 퍼피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마트에 장애인 안내견은 물론이고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과 현장에서의 인식 개선을 약속한다.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내견 출입 제한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요.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해도 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고, 국회에서도 암묵적으로 금지였다가 올해 16년 만에 이게 풀렸다, 이런 얘기던데요. 네, 맞습니다. 2004년에 그 시각장애 국회의원인 정화은 의원의 안내견 출입이 금지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이 이유가요, 규정 중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안내견을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취급을 한 건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법을 만드는 곳에서 스스로 법을 어긴 거네요. 네, 이런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 있잖아요. 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이 한국인 장애인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유일한 장애인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쪽에서 어떻게 했느냐,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바뀌었고 컴퓨터실에도 그 장애인 전용 컴퓨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고요. 이 안내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사람들은 불편하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안내견 같은 경우에는 이 장애 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눈이 안 보인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요, 이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이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에서도요, 과태료를 좀 늘리기보다는요, 이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정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해도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가족, 이웃, 법률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림 씨, 사연 주시죠. 첫 번째 사연은 아버지와 자식들 간에 생긴 갈등인데, 갈등의 원인이 뭔지 첫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요거 탐내는 아버지. 아버지가 요걸 탐내. 먹을 거. 이건 뭐 돈이죠, 돈. 여보세요, 먹을 건. 그렇지, 먹을 거 뭐, 돈도 먹을 게 될 수 있죠. 저 알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잖아요. 네. 젊음을 탐내는 아버지. 자꾸 손대는 거지. 어머니, 그건 어머니. 여기 나오면 대부분 재산 뭐 이런 거죠. 그래, 아직 한지 얼마 안 돼서 뭘 탐낼까요? 보겠습니다. 정답은 자식의 재산을 탐내는 아버지. 자식 재산? 그렇죠. 자식 재산을 탐내. 제가 나레이션 하고요. 아버지 역할은 이재웅님이 해주시고 아들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 저 일찍 나오셨네요. 딸 역할은 김서지 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자식들을 고발합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이놈들이 효도는 못할 망정 이 애비한테 바락바락 대들지 뭐예요. 그것도 돈 때문에 말입니다. 엄마가 남긴 돈 그거 나랑 서지 거예요. 예, 아버지한테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니 뭐 이런 불효막심한 놈들이 다 있어. 니들은 엄마하고 일촌이지, 어? 나는 엄마하고 무촌이야. 내가 더 가깝다고. 법적으로도 내가 더 많이 갖게 돼 있어. 너희 법 알아? 경기도 알아요. 예? 경기도 양평에 있는 그 무촌이요. 아이고 멀리도 계셨네. 무촌 같은 소리 하시지 마시고 쓸모도 없는 그 무촌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 엄마 재산 넘보지도 마세요. 아내 먼저 보낸 것도 서글픈데 아내가 남긴 재산 나한테는 꼴랑 몇 푼만 주고 죄다 지들끼리 나눠 갖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절대 용납 못해요.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네 엄마 유산 사실 계산해서 내 목 탁 챙겨놔. 안 그러면 소송 들어간다. 나 저 아주 유명하고 유능한 변호사 2명 알아. 아빠! 아빠가 언제 아빠 노릇 남편 노릇 뭐 제대로 했어요? 아빠는 엄마 재산 탐낼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리고 니들이 다 이렇게 무탈하게 큰 게 다 네가 알아서 큰 거 같아? 다 내 덕이야. 다 내가 애쓴 덕이야. 그리고 네 엄마 말년에 편안하게 간 게 니들 덕 같아? 다 내 덕이야. 근데 뭐 어쩌고 저째? 저희요, 아버지 덕분에 애비 없는 자식들 소리 들어야 했고요. 엄마는 아버지 덕분에 병까지 얻으셨어요. 네, 이거 다 아버지 때문에 맞죠? 이 녀석이 지금 이게 뭐 내 덕분이라는 게 욕이야 칭찬이야. 그리고 니들이 지금 이 애미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뭘 해줘도 내가 더 해줬어 이것들아. 자식들이 더 많이 가져간 아내의 유산 법으로 정해진 제 몫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있는데 유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식들끼리 아버지 주지 않고 나누면서 분쟁이 됐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두고 생긴 갈등이 맞고요. 다만 사연 속 어머니 B 씨는요, 3억 원가량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요. 자녀들은요, 아버지 A 씨에게요, 어머니의 재산 중에 7% 정도만 나눠줬다고 합니다. 원래 유산 상속할 때 배우자가 자녀보다 더 많이 상속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잘 아시네요. 원래는 이 자녀가 똑같이 가져갑니다. 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1대1. 근데 배우자는 1.5배를 더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총 상속 재산이 3억 5천만 원이면은 자녀가 둘이 경우에는 1억씩 갖고 배우자는 1억 5천만 원을 갖는 게 원래 민법의 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대로라면 아버지가 자녀들보다 더 많이 가져갔어야 했는데 앞서 들으니까 7%만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자녀분들이 이렇게까지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 자녀분들의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내죠. 아버지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5년이 지나서 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아니, 아내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안 했다고 하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남편이 아내한테 수차례 이혼을 요구했는데 아내가 이혼을 응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거든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남편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아니,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거는 뭔가 잘못을 하긴 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남편 A 씨는요, 평생 가족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푼도? 자식이 셋이나 됐는데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럼 아내가 밖에서 일하고 살림하고 애 뒷바라지하고 남편이 뭐 잘못했네. 뭐 있네. 많이 했네. 이 남편의 만행은 이것뿐만이 아니었고요. 게다가 결혼 7년 만에 일단 집을 나갔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A 씨를 찾지 못하도록 자신의 집과 또 운영하던 공장을 수시로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뭔가 단단히 문제가 있는데 혹시 집 나간 이유가 뭐가? 예상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 이유가 맞고요. 남편 A 씨는요,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아갖고 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 7년 만에 이 자식들을 버리고
다른 살림을 차리게 된 거였습니다. 눈 많이 와서 눈싸움 해야지 무슨 눈을 마셔. 왜 딴 여자랑. 잘못 많이 했네. 자식들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버지가 가족들 힘들게 하는 사이에요. 이 자식들이 또 굉장히 착해요. 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히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아버지와는 비교도 안 되게 자녀들은 어머니를 정말 정성껏 모셨습니다. 보시면요, 이 큰딸은요, 일단은 성인이 된 뒤부터 15년간을 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함께 살았고요. 장남은요, 월 100만 원씩 생활비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좀 돈이 필요하다 이러자 이 돈 2억 원을 그냥 선뜻 어머니에게 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2009년에 어머니가 신부년증에 걸려서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자 장남은요, 자신이 운영하던 이 한의원까지 그만두면서 큰딸과 함께 어머니를 직접 병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와, 착하네. 진짜 효자 효녀다. 그러니까 병원까지 접어가면서 어머니를 병간호하고 병원 접을 병원 있어요? 아니요. 허리만 접게 생겼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누가 그래요, 요즘 세상에. 그래요. 그렇죠.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 자식들의 인성이 나쁜 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다만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자식들의 마음이 소송에서도 역력히 드러났는데요. 네. 먼저 이제 아버지가 나도 상속재산 달라 이러면서 9분의 3을 달라고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자녀들이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각각 기여분이 50%씩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보지 않은 엄마를 우리가 돌봤고 그리고 간병하고 부양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여분이 50-50으로 인정이 되면 아버지에게 드릴 상속재산은 없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오죽하면 맞소송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법원의 판결은 어땠습니까? 원래 법대로 하면 제가 아까 아버지가 자녀보다 1.5배 더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라고 해가지고요. 특별히 부양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더 갖는 가지고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자녀 1인당 40%씩 더 가져가라. 그래서 아들도 40%, 딸도 40%, 나머지 20%가 남잖아요. 이 20%에 대해서 다시 상속분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정한 아버지가 총 재산의 7% 정도인 2천만 원만 가져갔어요. 정말 법원이 솔로몬의 재판을 내렸습니다. 서류상만 부부지 평생 딴 살림 차린 네. 남편이잖아요. 네. 근데 아내 재산을 가져간다 이러면 관뚜껑 열고 나올 정도로 흥분되는 일이에요. 화나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남편한테 좀 재산 안 주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민법상 상속 결격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에는 온도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이 상속 결격의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느 경우냐면 고의로 이제 동순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살해한 경우 또는 뭐 유언장을 위조, 변조, 파기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을 해야 아이의 상속의 자격을 박탈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이 사연의 아버지의 외도 이 문제는 상속 결격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 재산을 받을 권리 자체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님 만약에 나는 남편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이런 뭐 유언장을 썼다고 치면 이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일단 유언장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언장대로 예를 들어서 뭐 비정한 사람에게는 이제 재산을 안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법에 유류분 제도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류분 제도는 원래 상속분의 절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반은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유명 연예인들을 통해서 봤지만 그 자식이 돌아간 다음에 부모가 그죠? 이렇게 나타나서 갑자기 상속을 요구하는 이런 사례를 요즘 종종 봐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한 279건 정도가 있었는데 2018년에는 1719건으로 6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분쟁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다 해도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일도 많이 생깁니다. 자, 다음 사연 볼까요? 자, 두 번째 사연은요. 와, 1년 만에 사라졌어. 뭐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1년 만에 뭔가 사라졌어. 1년 만에 가족이니까 뭐 남편 혹은 아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 사람이 또 돈 사라졌지 뭐. 이거 돈이에요? 아니야, 나 이거 경험해봐서 알아요. 1년 만에 사라진 뱃살. 그거 좋겠다. 여보세요. 그건 건강 프로에 나와야죠. 이거 법률이다, 법률. 네. 자, 1년 만에 뭐가 사라졌을까? 90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90억이 있어야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 이게 있다는 거네요.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사연소로 들어가기 전에 남편 역할을 이정수 씨가 하고 아내 역할은 김서지 씨가 하고 제가 내레이션 하겠습니다. 네. 사연소로 들어갑니다. 제 머릿속엔 지우개가 있습니다. 늦게 만나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맹세한 예쁜 우리 아내에 대한 추억이 조금씩 사라질 때마다 전 심장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아이고 여보, 그 오늘 생일이지? 아유, 생일 축하해.
생일 지난주에 지났는데 그래도 고마워. 지난주였어? 미안해, 내가 자꾸 까먹네. 선물은 마음에 들어? 정말 예쁜 머플러네. 고마워 여보. 아이, 왜 굉장히 의도적인 한숨이야? 무슨 일이야? 우리 언니 암이래. 어머머. 근데 수술비가 없어서 입원도 못 시키고. 자기한테 언니가 있었어? 내가 또 까먹었나 보네. 그 처형이 암이라니 걱정하지 마. 내가 병원비랑 수술비 다 내가 낼게. 울지 마, 여보. 고마워 여보.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올렸는데 우리 언니한테까지 신경 써주고. 뭐 우리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어? 그럼 내가 그거 잊어먹은 건가? 그래. 미안해. 우리 바로 혼인신고하자. 아내와 저는 재혼이라 같이 살다가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그만 치매에 걸려 그것마저 잊어버렸나 봅니다. 전 정말 아내에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아내가 건넨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여보, 오늘 당신 생일이지? 지났는데? 여보, 여보 어디 갔어? 이렇게 날이 추운데. 여보! 여보! 끝났어요? 네. 그런데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로 아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는 저 없이 못 사는 사람인데 대체 어딜 간 걸까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 아내를 찾아주세요. 야, 이거 저 냄새가 난다. 뒤늦게 빠진 나죠? 사랑인데 네. 이 사랑하는 여인이 사라졌어. 근데 여기에는 지금 1년 만에 사라진 90억 원인데 이게 뭐 어떻게 연계가 되는 모양이죠? 그 아내는 꽃뱀이었습니다. 꽃뱀인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재산 양도 서류 등에 사인하게끔 한 다음에 재산 가로채고 야. 도망갔어. 그런 거예요? 치매에 걸린 남편 입장에서 꽁트를 재현해봤습니다. 네, 이 사건은요 2013년 80대 재력가와 60대 여성의 이 만남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벌써 좀 약간 쎄한 게 있죠. 그쵸? 왜냐면 80대 재력가 어르신보다 20살 연하의 또 여성이었단 말이죠. 뭔가 탁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면 그림이 딱 그려지면서 뭐 그 돈으로 뭔가 흥청망청 살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흥청망청 쓴 정도에서 그쳤으면 소송까지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네. 이 재력가 어르신의 자산 규모는 확인된 것만으로 한 90억 원 정도 가까이가 되는데요. 혼인 신고가 된 직후부터 이제 서울에 있는 금싸라기 땅 한 70억 원짜리도 팔아치우고 그 다음에 또 충북 진천하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5억 원 상당의 땅도 팔아치우고 마지막으로 2014년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자산까지도 전부 다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야, 90억 원이 1년 안에 되는데 1년 안에 다 처분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동안 가족들은 왜 몰랐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재력가 남편 같은 경우에 그동안 가족들하고 좀 법적인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이 가족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노린 거예요, 이 여성이. 그래가지고요, 심지어는요, 이사를 계속해서 다니고 전화번호까지 계속해서 바뀌니까 이 가족들의 연락을 이제 완전히 차단을 시킨 거죠. 네, 게다가 이 치매를 앓고 있는 A 씨에게요, 이 여성이요, 자식들이 당신 재산을 다 뺏으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A 씨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철석같이 믿은 A 씨는 자신의 재산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그 동안에도 자식들을 또 의심하고 계속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씨는 재산 다 처분하고 뭐 어떻게 지냈대요? 전 재산을 처분하고 또 혼인신고 10개월 뒤에는 이혼을 하고 A 씨는 결국엔 10평도 안 되는 이 오피스텔에 혼자 남게 됐고요. 혼자 살게 된 A 씨는요, 혼자 생활하는 동안에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재산을 빼돌리자마자 이혼한 거면 작정을 하고 접근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만났대요, 처음에? 이 두 사람은요, 2013년에 한 목사님의 소개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굉장한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 모 의료재단의 이사장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80대 재력가를 슬슬 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 아니면 지금 대통령. 아무튼 대통령 친구다 내가 이러면 냄새가 나서 믿질 않을 것 같은데. 네, A 씨는요. 2013년이니까 뭐 지금은 아니고. 그렇죠. 네, 이 A 씨는 뇌 수술을 받은 뒤에 치매 증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한 이모 씨, 여성이 평생 당신 옆에서 좀 보살피면서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슬슬 말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A씨의 마음을 차츰 얻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이들은 이 20살이라는 이 나이 차이를 극복을 하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혼인신고까지 올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모 씨의 정체는 뭔가요? 진짜 그 의료재단 이사장이에요? 아, 그럼 아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직업들이 있었는데요. 네. 자신을 한의학 박사라고 소개하기도 오. 하고, 그리고 강남에 또 대박. 자기 이름으로 식품회사를 설립한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요, 네. 자기가 전에는 안기부에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야. 그리고 지금 또 장가. 특수부에는 아들이 야. 있고, 야. 남편은 대학 교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어느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뭐 권력 기관은 다 나와. 마술사요? 안기부부터. 이만되면 다 거짓말이야. 처음부터 거짓말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야. 아니 이 결혼 무효 아닙니까 이러면? 근데 이런 사건이 종종 발생해요. 정말 이 재력가한테 접근해가지고 젊은 여성이 접근해가지고 뭐 살아간다, 좋아한다 해서 이제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재력가가 노인이고 또 치매 상태가 심했기 때문에 결혼에 합의가 없었다고 봐서 법원은 혼인 무효를 인정을 했습니다. 혼인 무효가 되면 그럼 재산은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혼인이 무효가 되면 네. 이혼 조정을 했잖아요. 네. 그건 역시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위자료라든가 재산 분할이라든가 이렇게 지급한 것들은 이제 전부 회복이 되고요. 다만 그 전에 막 재산을 처분했잖아요. 그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재산을 받게 된 제3자가 이러한 불법성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요즘에 뭐 치매 부모나 친인척들을 돌봐드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재산을 이런 식으로 빼돌리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네. 치매를 앓는 재력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가족 간에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분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사람의 신상보와 재산 관리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년 후견인 제도입니다. 네. 이게 이런 좋은 제도는 잘 쓰임이 약이 돼요. 그 잘못 악용되면 그냥 대놓고 재산을 꿀꺽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그 재력가분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이제 그 재산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 자녀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성년후견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재력가분이 법원에 출석해서 아니 나는 멀쩡한데 왜 내 재산을 노리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여러 가지 물어보거든요. 뭐 네. 덧셈이나 곱셈 같은 걸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곱셈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큰 소리 치면서 나는 멀쩡하다 이렇게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아니 성년 후견을 신청한다고 해도 그게 다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전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에서는 이 사람의 그 건강이라든지 네. 나이, 그다음에 뭐 재산 상태 여러 가지를 이제 봐서 이제 판단하는데 근데 대부분은 사실 성년후견 제도는 좋은 제도예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성년후견인도 아주 공정한 사람으로 선임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신상관리라든지 재산관리를 잘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믿고 이제 신청하셔도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 이 성년 후견이 되면은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한정으로 그 대리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서 그 주요한 상황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과거에 금치산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금치산 제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피후견인의 복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취소권이나 대리권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리권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있나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딸이 이제 성년후견인이 됐거든요. 성년후견인이 자신이 결혼하게 되니까 이 어머니 재산이 20억 정도가 있는데 3천만 원을 내 결혼식 비용에 쓰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성년후견인 제도는 이 자녀들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 본인들 어르신을 위해 쓰는 제도거든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3천만 원 정도는 어머니가 딸을 위해 쓸 수도 있지 해가지고 허락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경우네요. 네, 맞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후견인을 선정하는 거에도 관여를 하는데요. 이게 사례 중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인데 자식이 없는 90대 재력가의 재산을 이제 다 빼앗으려고 조카가 양자로 이제 되었다가 결국에는 이 후견 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재력가는 거의 100억 원 가까운 재산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미 이 조카가 수십억 원을 썼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더 모자라서 아예 양자가 되면 상속순위가 1순위가 돼버리거든요. 그걸 노리고 이제 양자로 되고 후견인까지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됐던 사례였습니다. 상속으로 일부 챙기고 또 그다음에 후견인으로 마저 챙기고 괜찮네.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성년후견인이 되면은 처음에는 관리를 잘하다가 나중에는 그 재산을 손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법원에서는
가족이 아니라 제3자를 성년후견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이렇게 믿을 만한 제3자를 성년후견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문제가 발생한 후에 후견 청구하고 이러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제 후견인으로 선정되고 나면 그 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아까는 조금 나쁜 양자의 사례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착한 양자의 사례가 있는데 누나가 치매를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그 누나의 남동생이 뭐 누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이나 아니면 뭐 임대차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수익 매달 400만 원씩을 자기한테 달라는 식으로 위임장까지 썼는데요. 결국에는 양자가 이 사실을 알고는 법원에 이제 청구를 해서 변호사로 선임된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이 재산을 마음대로 남동생이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 극적으로 재산을 지켰네요. 근데 이 소식을 통보받자마자 남동생이 빨리 건물을 급매한 다음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옮겨버린 거예요. 퀵 서비스네. 아니 소유권이 남동생한테 넘어갔으면 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네. 법원에서는 이 성년후견이 잘 봐서 이거는 재산을 좀 고의로 은닉한 것 같다. 고의로 처분한 것 같다고 할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다시 원상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야, 또 재산의 이런 문제. 1년 만에 사라진 90억 이 내용을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활 속에 궁금한 법률을 알아보죠.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돈을 송금을 해줘야 돼. 네.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데 계좌번호 끝자리 뭐 하나 잘못 눌러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송금이 줬어. 그런 경우들 있지 않으세요? 나 되게 바라는데 그런 거. 저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저는 한 15년 전쯤인가 돈을 다른 송금을 해줬는데 딴 데로 간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줘야 되는데 안 돌려줬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돈 컸어요. 5만 원. 5만 원 15년 그래서 전에 어떻게 5만 원. 그 조치를 했어요? 저는 돌려받지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아예? 은행에서 얘기를 해줬다는데 그쪽에서 저한테 안 돌려. 아, 그랬구나.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네. 예전에 드라마 촬영을 했는데 이제 출연료가 입금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입금된 거예요. 기쁜 마음에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고기를 사겠다고 했어요. 근데 방송국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잘못 보냈다고? 같은 이름의 다른 맞아, 그런 경우 있어. 잘못 보냈다고 해서 근데 또 저는 다시 돌려줘야죠. 그래서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송금 받은 돈 못 찾는 일이 복잡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거 마음대로 쓰면 형사상 횡령죄를 고소를 하고 또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고 또 그 사람이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 가처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조치를 빨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판결을 받아도 나중에 집행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돈 돌려받는데 한 세월 가겠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차고 송금 반환 지원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아, 이름 어렵네. 차고 송금? 그 뭐예요? 무슨 그러니까 법입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잘못 보냈는데 사실 이 예금에 대한 금융거래는 비밀이잖아요. 개인정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잘못 보내도 그 내가 잘못 보낸 사람한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중간에서 나서서 그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한테 연락을 취하고 이 돈은 돌려주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그 돈이 반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체를 했는데 잘못 보냈다면은 예금보험공사에 전화를 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돈 받은 사람에게 반환해라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그래, 맞아. 예보가 이렇게 신속하게 절차를 이제 진행을 도와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형사 고소나 아니면 복잡한 민사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예보보다 이렇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건 사실 항상 꿈꾸거든요. 제 통장에 갑자기 돈이 막 꽂혀지기를. 그래, 맞아. 그걸 꿈꾸는데 그럼 그게 들어오면 이제 내가 만약에 썼단 말이에요. 그걸 딱 쓰면은 그거 나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냉정할 것 같은데 횡령죄가 됩니다. 왜? 마음으로 재물을 꿈꾸는 게 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 통장에 다른 사람의 돈이 잘못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그걸 써버렸다. 이러면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그쪽에서 고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니 그 횡령이라니 이게 아니 그 제가 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금액이 들을 수 있는데 횡령이란 말이에요? 예, 횡령죄가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2008년 6월에 A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 무려 4억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A씨도 저는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돈을 인출해서 사용을 해버렸어요. 희한하다, 예, 진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돈은 주식회사에서 직원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었던 거예요. 아니 4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왔고 또 그걸 쓰다니 굉장히 대담한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사실 이게 A 씨가 B 씨의 실수로 자신의 계좌로 잘못 들어온 돈을 쓴 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다. 제가 아까 이정수 씨께 말씀드렸죠. 그렇게 적용을 해서 횡령죄로 기소를 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일단은 1심에서는요. 횡령죄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주식회사하고 거래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돈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이제 내놨습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아, 잠깐만.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마. 궁금하다. 그러면 전 횡령이 아닌 거네요. 제가 써도. 아닙니다. 이정수 씨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통장으로 돈이 딱 입금되면은 누구라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그 형법에서는 고의가 있으면 처벌이 되는데 정말로 본인이 이걸 몰랐다고 할 경우에 처벌이 안 되겠지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음대로 쓸 경우에는 횡령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내 돈이 아닌 거 일단 잘못 들어오면 그거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걸 쓰고 이러면 안 되고 만약에 잘못 보냈을 때는 예금보험공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 얘기 나눌 텐데 최근 황당 사건부터 블랙 아이스 얘기까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먼저 영상부터 확인을 하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5월 어머, 저 호남 문 열렸어. 고속도로에 서 문 열렸어. 있었던 일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보셨나요? 한번 더 볼까요? 사람 네. 나왔어. 싸우는 거야, 안에서? 엉덩이. 뭐야? 아니, 뭐 차와 하는 거야? 시비가 붙었는지 춤추는 거야. 네, 남성이 문을 열고 엉덩이 춤을 추고요. 손가락 왜 욕을 저래?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대박. 네. 아니, 위험한 고속도로잖아요. 거잖아요. 네. 문 열고 엉덩이 춤추고 장난치고 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어머, 저런 어머. 행동을 한다면은요, 이 도로교통법 49조에 의해서요, 위반으로 이 범칙금이 위험해. 부과가 됩니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되지. 네, 다음은 한번 사진을 네. 보시겠습니다. 아, 네. 이거 뭐야? 뭐야? 저 봤어. 이게 언덕인가? 저 언덕에 봤어, 주차돼 저 있는 것 봤어. 같은데요? 언덕 아니야. 언덕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저도 이거 아니야. 기사로 봤었는데 이거 아니야. 경주 고분위에 주차한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와, 대박. 공분 위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요, 경북 경주 황호동에 있는 이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이 떡하니 저렇게 차량을 아이고. 주차해 놓은 겁니다. 그럼 문화재가 아니어도 저렇게 언덕으로 돼 있는 곳에 굳이 주차를 해야 했을까요? 어쨌든 그러면은 주차 위반이죠? 네, 위반은 맞는데요. 이 주차 위반이 아니고 더 심한 네. 문화재 보호법 위반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네, 문화재청은요, 해당 차량의 차주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문화재청에 따르면요, 고분에 이렇게 올라가는 행위는요, 예,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예, 다음에 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아유. 네, 4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스포츠카가 저 비싼 건데. 이렇게, 네, 고속도로에 뒤집혀져 있습니다. 스포츠카네. 네, 한쪽 바퀴는 날아가 있고요. 네, 운전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습니다. 왜 뒤집혔네 이게. 어쩌다. 아우, 아까운 거. 근데, 저기 어떻게 하다 저렇게 뒤집혔을까요? 사고 네, 원인이 뭐예요? 사고 원인은요, 바로 블랙아이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블랙아이스로 인한 또 다른 사고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경북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 상하인선에서 차량 났어. 50대가 예. 잇따라 추돌을 했습니다. 오전 4시 40분쯤에요. 상행선에서
대형 트럭 등 차량 28대가 추돌을 했고요. 비슷한 시각 2km 떨어진 하행선에서는요, 22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고로요, 운전자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저 사고 기억납니다. 예, 엄청난 사고였는데 그때 그 대형 차들 사이에 조그만 차들이 끼고 막 이래가지고 맞아요. 더 인명피해가 크고 이랬죠. 네, 맞습니다. 사고 차량에서 불이 난 데다가요, 이 대형 트럭 사이에 이 승용차들이 껴 있어갖고 여기서 또 사망자가 6명에 달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고 원인이 그 블랙아이스, 도로가 미끄러워서였죠. 네, 사고 당시 기온이요, 영하로 떨어진 데다가 빗발이 좀 약하게 날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도로 위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이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사고 원인을 추정했는데요. 다음에도 영상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안 잡히는 거야. 어떻게? 네, 올해 1월 경남 합천의 국도에서 차량 41대가 추돌한 사고 영상입니다. 사고 당시 차량들은요, 30km에서 40km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요. 네. 사고를 목격하고 제동을 걸었지만은 20m 또는 30m 거리를 그대로 미끄러졌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사고 역시 원인은 블랙아이스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10분 전부터요, 0.1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 비가 도로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얼어붙으면서 블랙아이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좀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도 속절없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다행히 큰 피해 없었던 거는 좀 속도를 다들 좀 줄였기 때문에 가속 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참 그나마 다행인 거죠. 이 인근에요, 과속 카메라, 과속 카메라 있잖아요. 그게 좀 설치가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이걸 보고 좀 감속을 하다 보니까는 그거에 의해서 좀 이 사고가 좀 경미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음에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많이. 네, 고속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비틀거립니다. 아이고, 비틀거리다가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서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덮치는데요. 이 갓길에는 이미 사고가 난 차량 17대가 비상등을 켠 채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다리 부근 이 블랙아이스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이 첫 번째 사고 발생 시간이 오전 7시 40분, 이때부터 30분 동안요, 차량 20대가 미끄러져서 추돌하는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블랙아이스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근데 운전하다 보면 저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방심하면은 그게, 그리고 아차 순간에 브레이크 밟으면 쫙 통제가 안 되니까. 근데 블랙아이스는 또 무서운 게 미끄러져서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뒤에 이어오던 차들이 줄줄이 그냥 계속 들이받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날 갈수록 추워질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이 블랙아이스는요, 이 겨울철에 그늘진 곳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면서 거기가 미끄러지는 이렇게 블랙아이스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낮 동안에 내린 눈이나 비가 아스팔트 도로 틈 사이에 이렇게 스며드는 겁니다. 그러면 밤이 되면 기온이 낮아지고 이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팽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로 위로 이 얼음이 올라오면서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거. 이거를 블랙 아이스라고 합니다. 안 보여. 그러니까 제 지인도 원래 평상시 안전운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을 잘하고 있다가 약간 미끄러진 기운을 느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그때부터 그때부터 통제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블랙아이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 가장 좋은 거는 스노우 체인이나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서는 이 앞차와의 간격을 더 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블랙아이스 구간에 만약에 진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속도를 줄여서 서행 운전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급하게 급브레이크를 밟으시면 안 되고 엑셀을 좀 띄시면서 좀 서서히 멈추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으셨다면요. 핸들을 직진으로 그대로 놔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일단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가도 제동거리가 그만큼 커지는 건데 그래서 앞뒤하고 간격이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 보면요. 시속 50km로 달리던 차가 제동을 할 때 제동 거리는 한 보통 도로에서 11m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랙아이스 구간에서는요, 무려 48m로 4배 이상이나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요, 이 속도를 좀 20%나 30%로 좀 낮추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차간 거리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속 운전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12월부터 급증을 하기 시작하고요. 네. 최저 기온이 가장 낮은 1월부터 이런 현상이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간도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는요, 저녁 시간 6시부터 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겨울철에는요, 출근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을 하니까 출근 시간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겨울철에 발생하는 블랙 아이스 사고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 중엔 한 번쯤 현지에서 살아보고 귀농을 결정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예비 귀농인들을 위해서 체류형 영농 교육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체류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딸기 생육 과정을 살피는 농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무주군의 최재영 가족 실습 농장에 입주한 예비 귀농인들입니다. 예비 귀농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인데요. 현재는 딸기를 심어 재배하는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15명이 이곳에서 농업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표고버섯이나 토마토, 딸기 등 다양한 실전 영농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너무 막연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시설이라든지 뭐 재배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좀 편하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역민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는 건 또 다른 장점입니다. 위치한 곳이 바로 마을 옆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정착하시는데 마을 주민분들 도움도 많이 받고. 집 30여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 전북 고창군에 귀농하고 싶은 예비 귀농인 가족들이 임시로 머무르는 곳입니다. 예비 귀농인들이 9개월 정도 머무는 거주시설인데요. 냉장고와 에어컨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이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20만 원대 교육비만 내면 입주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도시 생활을 한 저의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게 확보가 되어 있었고 따뜻한 난방,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영농기술과 현장 실습, 선도농가 견학 등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까지 마련돼 초보 농부들의 고민을 덜어줍니다. 이 교육이 많이 도움이 될까 그 생각도 들었는데 농작물도 전체적으로 다 해줘서 전체적인 흐름을 다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지난해의 경우 체류형 영농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70% 이상이 현지에 정착하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체류형 교육의 효과를 확인한 전라북도는 관련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8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족 실습 농장 1개소와 귀농의 집 17채를 내년에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채널A 공진입니다. 네, 코로나19 비상에 날도 춥고 이제는 다닌다보다는 머문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서로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